이번 글은 지정숙 작가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8번째 이야기 여로 이어집니다. 언니의 다그침은 협박에 가까웠다.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약혼식을 하란다. 나는 약혼식 전날에야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남자 측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이 드는 것이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경솔함을 빌어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혼하게 해달라고. 처음엔 버럭 소리를 지르시겠지. 당장 나가라며 내쫓을지도 몰라. 아니야, 아버지는 그 남자를 손톱만큼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 안방문 앞에 섰다 돌아서기를 여러 번. 나는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파혼을 하면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것이란 생각만 드는 것이다. 우선 언니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성질머리에 보따리를 싸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기나 한가 말이다. 적극적으로 아버지 편에 서지 않은 엄마는 또 무슨 죄란 말인가. 오빠의 마음은 또 어떻고 동생들 보기에도 낯이 안 서고 소문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고. 약혼식장의 분위기는 양분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저토록 슬픈 눈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빠 역시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타지에서 공부하다 식에 참석한 두 남동생마저도 생각 외라는 눈치를 주고받고 있었다. 아들이 귀한 집이라는 말처럼 식장엔 시누이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명랑하고 예뻤다. 나는 사진을 찍으며 깔깔대는 시누이들의 자유분방함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다. 그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웃어본 기억조차 없던 나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신성일 뺨치는 시아버님의 용모는 나를 사로잡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어떻게 아들놈이 애비만 못이어 쥐애비 반만이었으면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다. 세상에서 당신만이 며느리를 보는 것 마냥 흐뭇해하시는 모습은 민망할 정도였다. 세상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덜덜 떨며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번쩍거리는 시계와 팔찌가 채워지고 반지도 끼워졌다. 나는 약혼 폐물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채워지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다며 기념사진도 찍지 않고 일어서셨다. 자연히 우리 측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남자 측 사람들은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처음 만난 시누이들은 나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고 땀으로 흐트러진 매무새를 만져주기까지 했다. 잠깐이지만 나는 꽃방석에 앉아있는 나를 상상해 보았다. 무더위가 발악을 한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 끈적이는 화장도 지우고 한복을 벗어 던지고 싶은데 남자는 눈치 없이 약혼 여행을 가자며 설쳐댔다. 언니는 신바람이 난 듯 남자를 떠밀고 나섰다. 할 수 없이 남자를 따라 나섰다. 남자는 택시를 불러 나를 태웠다. 운전사는 백밀러를 힐끗거렸다. 뭐라 말을 주고받는 것 같더니 택시가 천천히 움직인다. 나는 택시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납치당하는 사람처럼 불안감이 더해갔다. 부여 고란사에 도착했다. 남자는 부여와 고란사에 대해 설명하느라 열을 올렸다. 나는 이 마당에 그런 설명이 필요한지 생각 좀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두어 시간은 조이 걸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돌아가자고 말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 돌아가자고 말했다. 세상에 해가 아직 멀었단다. 남자가 잠깐 쉬었다가 잔다. 그곳은 선술집이었다. 술 한 잔을 마신 그는 자기는 처복이 있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지금 그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걸 깨달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앞으로는 오직 나만을 위해 살 것이고 꼭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단다. 아니, 누가 만들어줘야 행복한가? 내가 만들어도 되는데 별꼴이야 정말. 난 속으로 남자를 비웃었다.
남자가 택시를 잡았다.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걷는 거 몸에 밴 나로서는 택시비가 아까워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잘해야 잘 사는 거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터였다. 남자는 겉보기와 다르게 낭비벽이 있는 게 분명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낭비벽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남자까지 저러니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남자에게 눈을 흘기며 택시에 올랐다. 아버지가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계셨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렸다. 남자도 마루로 올라섰다. 순간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더니 획 돌아앉는 게 아닌가. 얼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버지의 등 뒤에 넙죽 절을 올린 후 그만 올라가 보겠다며 황급히 일어섰다. 바라보던 어머니는 다행스럽다는 듯 안도하는 눈치다. 남자는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성큼성큼 대문을 향해 사라졌다. 그날 밤 오빠가 나를 불렀다. 나는 오빠가 뭐라 말을 꺼내기 전에 죄 지은 사람처럼 무릎을 꿇었다. 이놈아, 내 수준이 그렇게 낮았더냐? 오빠는 기막히다는 듯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왜 하필 그날따라 집을 비웠냐고 따지고 싶었으나 엎어진 물이라 생각하기로 하고 대꾸 없이 일어섰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오빠는 내가 잘 살 거라 믿는다. 내가 집을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약혼 이후 남자의 연애 편지는 이틀이 멀다 하고 배달되기 시작했다. 엄마는 우체부의 왕래 여부를 날마다 물으셨다. 아버지는 한약방 친구를 만나 결혼 날짜를 잡아오셨다. 11월 1일 11시였다. 아, 그놈이 잔정이 많디야. 제 식구는 많이 감싸줄 것이라는구먼. 그란디 두 부모를 섬긴다네.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어. 마지도 아니라는디. 엄마는 사주쟁이 말을 믿을 게 못 된단다. 난 내가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조미미의 약혼녀란 노래를 흥얼대고 있었다. 땀 범벅이 된 남자와 둘째 언니가 대문을 들어선다. 약혼한 지 보름이 지난 8월의 첫째 날이었다. 세상에 순진하기는. 아니 재색시 보러 오는 게 뭐가 부끄럽다고 날 보고 도움을 청해 그래. 언니는 예뻐 죽겠다는 듯 남자의 땀을 닦아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안중에 없나 죽혀 세우기는. 그나저나 가슴이 콩닥콩닥 난리다. 마음은 춘향이요 몸은 춘향모니 이를 어쩐다. 눈인사도 못하고 뒷곁으로 숨었다. 아이고 등신아, 숨긴 왜 숨어. 어서 가 인사나 해. 언니는 눈을 찢어지게 흘기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흥, 나도 다 알거든. 내가 바보냐. 나이가 몇인데. 나도 언니처럼 눈을 흘겼다. 나는 남자의 연애 편지를 받으며 장난을 하던 터였다. 날마다 편지를 받다 보니 조금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다.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연애는 정말 재미있었다. 내가 답장을 해주지 않으면 두 통의 편지가 한꺼번에 왔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스릴과 쾌감에 나는 한층 남자의 애간장을 태웠다. 아니나 다를까.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며칠 사이로 내려가겠다는 편지가 왔다. 나는 오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다. 또다시 아버지 등 뒤에 절하는 남자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약혼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인사드리러 왔을 때 등을 돌리신 아버지가 은근히 서운했다. 등에 절을 한 남자도 남자답지 못한 것 같았고 남자의 매력이라면 강한 자존심과 당당함이 아니겠는가. 거기다 야성미까지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언니는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이밀며 나를 남자가 있는 방으로 밀어넣었다. 방으로 들어갔으나 남자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영 불편했다. 과일 드세요. 한마디를 던져놓고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선풍기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땀을 흘리던 남자는 황송하다는 듯 먼저 드시라며 쟁반을 내 앞으로 밀어냈다. 무슨 남자가 저토록 박력이 없는 걸까. 그냥 잘 먹겠다거나 배가 부릅니다 라고 하면 될 일을. 저 오다가 처 형님한테 말씀 올렸는디유. 언니에게 이미 들은 말이다. 데이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저렇게 촌스러울 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기도에 살았다면서 남자는 왜 충청도 사투리를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언니는 얼른 화장하지 않고 뭐 하냐며 성화다. 나는 이 더위에 무슨 화장이냐며 투덜댔다. 언니는 데이트에서의 매너에 대해 쉬지 않고 짓거렸다. 손을 잡으면 잡혀주고 뽀뽀 정도는 몇 번 빼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란다. 세상에 우리 언니가 이렇게 변하다니. 몸가짐을 가지런히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어떡하라고. 약혼자와의 첫 데이트,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건 아니었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화사한 원피스를 입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양산까지 받쳐들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아버지, 이 사람들 바람 쐬고 온대유. 언니는 촉새처럼 나서며 어서 가라 손짓이다. 일찍이나 들어오니라 아버지 걱정하셔. 엄마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걱정스런 표정이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대문을 나섰다. 어디로 갈까요? 같이 걷고 싶었어요. 나는 관촉사에 가자고 했다. 가본 곳이 없으니 어쩌겠는가. 관촉사는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유명한 절이다. 관촉사에 오르니 논매벌의 남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상기된 얼굴로 한참을 둘러보더니 탑정호를 가리킨다. 어떻게 아느냐 물었다. 탑정호에 자주 놀러가 손으로 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몇 년을 살았단다. 궁금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남자가 못마땅해 아예 묻지 않기로 했다. 그냥 넓은 들을 보니 엄마의 품속에 안긴 듯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넓은 평야가 바다처럼 보이고요. 그 바다에 떠있는 처가 동네는 한 폭의 풍경화나 다름없군요. 나는 그가 할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그는 낭만을 모르는 남자가 분명하다. 저런 남자가 어떻게 달콤한 연애 편지를 썼을까? 잠시 멈춰선 남자는 보고 싶은 걸 찾지 못했다는 듯 더 올라가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자가 그냥 터벅터벅 내려간다. 손, 뽀뽀. 여자가 너무 뻣뻣하면 남자가 싫어한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언니도 참. 남자를 시험해보고 싶어 말을 걸었다. 저는요, 야구를 좋아해요.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열렬한 팬이며 직접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하고 싶다. 영화는 물론 연극도 좋아한다. 틈만 나면 책을 읽는다. 책을 좋아하는 만큼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고 덧붙여 말했을 것이다. 그러세요? 나도 똑같아요. 그는 결혼하면 같이 가잔다. 야구장, 축구장, 영화, 연극. 나는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졌다. 내 소원을 다 들어줄 신랑감을 만난 게 틀림없어 보였다.